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은 10월 바닥이 찐바닥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찐바닥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TMF 급락이 나왔는데요. 제가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그 폭이 좀 커가지고 저도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특이한 부분은 장 마감 직전에 다들 급락이 나왔단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맵을 보시면 특정 개별 주들 제외하고는 정말 힘든 모습을 보였다. 시장 전체가 경기 방어주든 뭐든 다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들어있는 섹터를 보시죠. 경기 순환주입니다. 경기 순환주라는 게 뜻이 뭔가요?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라는 것. 어차피 테슬라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 1억이 넘는 테슬라를 누가 살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드디어 중립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는 사실 Fear and Greed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대충 언제가 고점인지 언제가 저점인지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기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고 들어가시거나 빠져나오시거나 요런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빠졌냐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전월에는 0.1%였고요. 이번 달 예측은 0.2였는데 생각보다 크게 0.4가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나왔습니다. 12월 달 이번 달 거고요. 4.6%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지표들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월요일 날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나옵니다. 지금은 컨센서스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발표가 되면 여기 예측치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어느 정도 예상치 못했던 한마디로 예측치와 다른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월요일부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요런 물가 지수들이 발표가 됩니다. CPI 지표죠. 자, 그리고 레드북 막 중요한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실질 임금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지금 컨센서스 자체가 상당히 낮게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저번 달에도 0.3% 상승을 했으니까 이번 달에도 0.3%만 오를 거야 라는 컨센서스인데 자, 제가 클리블랜드 연운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어 CPI 11월 달 0.51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준 내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애매하죠. 자, 그리고 12월 달 예측치도 0.51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PPI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페드 와치 툴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변화가 됐는데요. 약간 좀 더
고점에서 조금 더 머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짚고 넘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자, 제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준은 본인들이 원하는 지표를 보고 그 지표를 보고 움직일 겁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몇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도매 가격 한마디로 PPI죠. PPI가 탄력성을 보여준 후 재무부 랠리 중단.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국채 가격들이 타격을 입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자, 제가 TMF 국채에 하는 것을 계속 추천은 드리고 있지만 제가 리스크가 항상 있다. 조금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분할 매수 추천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몰빵 투자하시면 이렇게 당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연준 피벗이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시장이 깨어남. 진짜 어이없는 기사를 그럴싸하게 적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몰랐습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연준이 피벗을 하는 경우는 어디가 작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경기 침체가 안 올 건데 연준 금리 인상을 하겠죠, 오히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빨리 잡아야 되니까. 지금 연준이 이렇게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피벗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가 부러지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준 피벗이 나오는 게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아닙니다. 어디가 작살이 나야 연준이 피벗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래 왔고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딘가 작살이 나야, 실업률이 치솟아야 연준이 피벗을 합니다. 근데 지금 월가에서는 연준의 피벗이 나올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건 결국엔 어디가 부서진다는 얘기인 거죠. 호재가 절대 아닙니다. 호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엄청나게 뒷북을 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블랙락에 있는 전략가, 여자분인 것 같고요. 이름이 특이하죠. 차두리인가요? 네, 뭐 이름이 인도 출신이신 것 같습니다. 갈지 차두리. 네, 채권이 다시 흥미진진하다. 양질의 단기 고정 수입에 놀라운 기회가 있다. 지금 뒷북도 어느 정도 쳐야지. 지금 이제 이만큼이나 올라왔는데 또 뒷북을 치고 있죠.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너무 일찍 들어갔습니다. 저는 9월 중순부터인가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제 평단가가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8달러 초반대고요. 매집을 너무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바닥에서 많이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집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저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약간 속이 쓰리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하나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짓을 그만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짓을 더 할 거라고 하네요. 이 빡빡이 아저씨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10년 채권 수익률을 0.25로 맞춰놓고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하고요. 이 짓을 하려면 환 방어가 돼야 됩니다. 환율 방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환 해치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겠습니까?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달러가 필요하겠죠. 달러를 시장에 내던지고
엔화를 사들여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미국 장기 채권을 잡아 던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저희에게 남아 있는 아주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중의 위험한 지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계속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났었죠. 공산당 물러나라, 시진핑 물러나라, 제로 코로나 폐기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자, 이 보고서에 이렇게 제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60세 이상 인구가 이 정도고 80세 이 정도인데,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요걸 보셔야 됩니다. 60세 이상 인구 3,200만 명, 80세 이상 인구 800만 명 접종을 전혀 받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의 다른 고위험군이 처음 두 번의 접종을 받았지만 추가 접종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임상 중이고요. 네. 중국 백신 기존 물백신이죠. 물백신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직 임상 3상 효능 데이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골 때리는 거죠. 만약에 지금 물백신인데다가 mRNA 백신 자체 개발하고 있고 이게 또 효능이 있을지 없을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모더나, 화이자 이런 데다가 개발 방법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골 때리죠. 네. 얘네가 바보입니까? 그 레시피를 얘네한테 왜 줍니까? 그죠? 안 준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중국의 의료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지금 그 부분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병상 의료 종사자 장비 부족으로 병원이 압도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다. 인구 10만 명당 5개 미만이다. 자, 이렇게 되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중환자가 발생을 했으면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제로 코로나 이렇게 폐지를 하고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감염자랑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로 코로나를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 데이터를 페이크로 항상 내놓는 거죠. 신뢰도가 없죠. 중국에서 내놓는 데이터는.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코로나에 걸리고 죽거나 하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하면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할 거고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숨겨져 있는 뒤에 리스크가 남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대산 경제 분석이라는 유튜버님이 US CEO 컨피던스라는 지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요것도 들고 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의 CEO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가지고 내놓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4분기로 갔더니 대공황이거든요. 대공황 이후 최저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CEO가 그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보시면 압도적 다수인 98%가 미국 경기 침체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많은 CEO들이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CEO의 99%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미국 물건을 안 사주고 미국도 경기 침체에 빠지고 중국도 저 난리가 나 있으면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읽다가 조금 진짜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급여 부분입니다. CEO의 85%가 내년에 급여를 3% 이상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자연 실업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 실업률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자연 실업률이란 물가 상승률을 가속화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킬 수 있는 실업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데이터죠. 지금 빨간색 선이 보이시는 빨간색 선이 자연 실업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실업률, 그리고 초록색 선이 CPI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 실업률이 치솟아야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다른 부분도 볼게요.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죠.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힙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죠. 네, 요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실업률이 올라가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걸 보셔야 됩니다.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에 다가갈 때쯤 보시면 항상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다?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직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왔는데 이 정도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는 확실해졌죠.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피벗을 언제 할까요? 실업률이 안 오르는 경기 침체가 있습니까? 뭐 경기 침체 안 오고 연착륙 할 거다, 뭐 얕은 침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얕은 침체 불가능하고요. 딥한 침체가 올 거고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연착륙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4.4%입니다. 지금 실업률 3.7%죠. 0.7%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연준이 피벗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연준 피벗하면 인플레이션 다시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아시겠죠? 연준은 피벗 못합니다, 아직. 자, 그러면 경기 침체는 확실히 올 거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져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리고 나야 주가가 바닥을 찍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업률을 가지고 요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약간 뒤늦게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실업률의 선행 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치솟고 난 뒤에 바닥이 찍힙니다. 보이시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치솟아야 바닥을 찍고요. 네, 뚜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점을 찍었을 때가 주가의 바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경기 침체 아직 오지도 않았고 지금 보십시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세요. 이게 치솟았습니까? 치솟지 않았죠. 아직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고,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직장을 잃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나요? 소비를 못 하겠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직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 하나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기업에 더 이상의 매출이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푼 것들 때문에 네,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었죠. 지금까지. 근데도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멀티플의 조절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기업의 실적이 무너져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실업률이 치솟게 되면 경기 침체 신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마 여러 군데서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죠. 네, 실업률이 높아져야지만 주가가 바닥을 찍습니다. 자, 뭐 지금 10월 달이 바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 뭐 전문가들 막 TV에 나와서 떠들죠. 이번엔 다르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이번엔 다르다는 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같은 일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겁니다. 연준이 피벗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연착륙 불가능합니다. 얕은 경기 침체, 얕은 경기 침체로 7.7% 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와야 되고 실업률이 미친 듯이 치솟아야 이 인플레이션이 끝이 나는 거고 이번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굉장히 자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네, 바닥 근처에서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조금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2020년, 2021년 생각하시고 지금 주식시장에 남아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얼마나 더 빠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가 와서 실업률이 치솟는 구간에 지금 보시면 계속 닷컴 버블 때는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던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계속 희망을 주면서 괴롭히면서 깎아 먹을 가능성도 있고요. 자, 리먼 브라더스처럼 뭔가 큰일이 한 방 터져서 대응도 못하게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2020년, 2021년 그 상승장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2022년 2월 달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와, 미국 주식 우상향 하는구나. 그 전에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맨땅에 헤딩 하듯이 뛰어 들어왔다가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진짜 하루에 최근 거의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저도 직장이 있고 일을 하고 있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올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자주 업로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좀 재미난 지표들, 중요할 것 같은 지표들 보면서 네, 계속 영상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2021년 이때는 정말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없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거의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높아졌죠. 이때 연준이 통화량을 얼마나 많이 늘렸냐면 정말 정신 나간 듯이 엄청나게 많이 풀었었습니다. 그 돈에 중독된 것들이 한 방에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미국의 M2 통화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계속 돈을 만들어서 찍어내고 있었고요. 코로나 때 정말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게나 돈을 한꺼번에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사실 거기서 눈치를 채서 써야 됐는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까지 알 수는 없었던 거죠. 공부를 하고 나니 보이는 것들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인플레이션을 발생하지 않다가 너무 많이 풀었더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구간이죠. 요렇게 돈을 풀어서 정말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띄워놨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나타나 버렸죠. 자, 그러면 이번 하락장이 끝이 나고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이나 정부에서 돈을 다시 엄청나게 풀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돈을 풀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봤죠? 그러면 2021년 뭐 이런 상승장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봤던 V자 반등 이런 거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늦게 산다고 지금 주식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현금, 그리고 채권, 그리고 금, 은 요 정도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기 방어주 투자하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시간부로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방어주 다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ETF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경기 침체가 와서 심각한 주가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런 패시브 ETF죠. 한마디로 S&P 500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주식을 잡아 던질 수 있겠죠. ETF를. 그러면 경기 방어주든 뭐든 그냥 다 같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는 ETF의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이 ETF들을 잡아 던지기 시작하면 모든 개별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경기 방어주들조차도 다 매도해서 채권이나 금이나 은 아니면 현금을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